근데 저는 1심 판결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그건 느꼈어요. 1심 재판장이 이 둘을 엄벌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사형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형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 너한테 내가 엄벌을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어라고 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태현의 정치쇼. BGM이 바뀌었습니다. 시작부터 살롱도 지르고 하나요? 네, 그걸로 계속 갑시다. 그냥 끝까지. BGM이 굉장히 좀 품위가 있어졌습니다. 자, 금요일 금요일 3, 4부 신삼번 시대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단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글몽글 백성문입니다. 오늘 먼저 인사를 해주신 네, 안녕하세요. 징글징글 양절입니다. 저 처음이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음소거였는데 먼저 인사하는 걸 처음 봤어. 그것도 웃으면서 안녕 그러고 인사를 내 생각엔 해줬습니다. 더 이상 말 걸지 마라. 그런 인사 이후에는 말을 걸지 마라. 그래서 그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인사했으니까 먼저 아는 척하지 마라 이거구나. 더 이상 아는 척하지 마라. 나 아는 척했잖아. 네. 그치 형?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방송하시죠? 네, 지그시 원래 이 코드 계속 썼답니다. 전주에도 이거 했어요. 전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난 뭐야 정말. 그리고 심지어 왜 나 모르지? 지지난번 방송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살롱드진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지우개가 계신 줄. 우리 최남희 변호사는 집에 가서 또 이걸 들으시면 봅니다. 전보로. 제가 음악에 약해서. 네. 그리고 그 광고 나갈 때 저랑 백변이랑 계속 얘기해가지고 무슨 얘기 하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야구 얘기했어요. 야구 얘기. 9시 스포츠 뉴스에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백이 우울해하는 거 제가 달래주느라고. 저는 외국어 듣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는 이름이 안 나와. 그죠? 한 명 있었어요. 누구요? 이승엽. 이승엽. 한마디 자랑이십니다. 자랑이셔.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분들이 무슨 얘기하지 바로 알 거야. 이승엽 지금 그렇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자, 우리가 웃고 떠들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주제가 이건 뭐 웃을 수가 없는 얘기죠. 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곡살인 이은혜에 대해서 부작위한 살인 인정, 무기징역, 조연수 30년.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된 거지만 저희 법조인 입장에서도 이 법적인 관점에서 지켜봤던 거잖아요. 이걸로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일단 결과 세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30년 무기징역 30년? 저는 나올 만큼 나왔다. 나올 만큼 나왔다. 일단 우리 법원에서 한 명을 살해했을 때 사형을 선고한 경우 거의 없었고요. 무기징역도 흔하지 별로 않지 없었어요. 않나요? 근데 한 명인데 피해자. 이번에 그 범행 과정의 그 잔혹성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에도 뜻을 못 이뤘으면 다음번에도 또 시도해서 어떻게든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들을 들어서 어쨌건 뭐 이은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뭐 아무래도 조연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은혜보다는 이 범행 가담 정도가 좀 떨어진다고 봐서 징역 30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공범에 준해 30년을 선고한 건데 그것도 굉장히 중형이죠. 물론 유족 입장에서는 뭐 어떤 뭐 선고가 나온다고 그게 그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봤던 건 직접 살인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인정 안 되면 부작위한 살인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이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도였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판결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그래도 더 좀 중형이 선고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양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양형도 충분히 무겁게 나왔다라고 보고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살인이라는 거 간접적인 살인에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처분 같은 경우도 유족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배려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생명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 사실 무기징역 나온 거 생각해 보면 그 5명 끔찍하게 했던 아닌 듯 같은 경우가 무기징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5명, 여러 명인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에 뭐 이렇게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라든가 이 어떤 범행의 실행 과정 같은 것을 비춰봤었을 때도 이렇게 무겁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특히 저는 보험금 목적 살인에 대해서 엄단을 한 게 굉장히 좀 뭐 저는 뭐 박수를 보내는 판결입니다. 담변은요? 네, 저는 일단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생각할 때 생각보다 양형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네. 왜냐하면 말씀을 백 변호사님께 하셨지만 이제 물론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이제 한 명이기 때문에 과연 주범인 이은혜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까? 그러니까 구형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고가 됐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양형이 영미법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양형 기준에서 좀 양형이 우리는 이제 합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면은 내가 살인 2년 뭐 또 뭐 아니면은 뭐 상해 1년이면 3년을 사는 다 건데 더해, 그냥. 예. 우리는 더하지 않고 가장 중한 형에서 가중을 하는 형식이라 이제까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좀 이 양형 자체가 여론의 그런 흐름상 영미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좀 아쉬웠던 게 저도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 살인. 네, 직접 살인을 조금 더 이제 궁금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물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시긴 하셨지만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고, 근데 사실은 저희는 다 예상을 예. 했죠. 그러니까 부작위한 살인이 더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심리적인 지배가 이제 직접 살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 그 용서 계곡에서 다이빙 권유해서 남편의 저 사망 이른 거, 요거 살인, 그 다음에 펜션에서 보고 피 섞은 매운탕 먹여서 살해 시도한 거, 용인 낚시터에서 모래바트라 살해 시도한 거, 요거 두 건의 살인 미수다 유죄 인정했는데 단변이 설명해 줬잖아요. 직접 살인 인정 안 하고 부작위 위한 살인 인정하고. 이거 좀 개념이 어려운데 백변이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접 살인죄는 내가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직접 타격해서 살해한 경우 이걸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살인죄라고 살인이라고. 하고 부작위한 살인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죽게 된 것. 내가 보호 의무가 있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처음에 검찰에 직접 살인죄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부작위한 살인 입증하기가 어렵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그때 전부 다 이거는 부작위한 살인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빠뜨린 거를 밀어서 빠뜨린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그러니까 다이빙을 심리 한 지배를 거니까. 통해서 빠뜨렸는데 그게 내가 민 거랑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은혜나 조윤수가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냥 이제 직접 살인인데. 살인죄인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밀진 않았는데 민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였잖아요. 직접 살인죄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생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은혜가 하라는 걸 모든 걸 다 했다. 진짜 말 그대로 심정으로 완전히 종속됐다라면 직접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라고 봤는데 야 너 다이빙 해. 그랬을 때 그럼- 지배에 대해서 다이빙 한 그러니까 거라면 근데 과거에 뭐 이은혜 요구나 지시를 거부했던 적도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벽하게 심리적으로 100% 종속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이빙은 그렇다면- 자유로운 한 네,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직접 살인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직접 살인죄 부분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한 살인, 간접 살인죄 적용 여부로 넘어갔었죠. 그럼 부작위한 살인죄는 인정이 되는 거죠. 저 구호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보호 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전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보호 의무는 아내인 이상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저러서 죽어도 좋다라는 네, 그렇죠. 사진에 보여 살인에 있었고. 또 최소 미필적 고의 이상은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여기 미필적 고의가 사실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접 살인죄 적용을 한 판결입니다. 근데 양변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작위한 살인보다는 자기의한 살인이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직접 살인을 인정하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형량이 세게 나와서 그런 건가요? 법원이 굉장히 저는 이제 균형 내지는 어떻게 보면 좀 그 틈새에서 어떻게 처벌할지를 고민을 했다라는 게 백변도 지금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간접살인을 쉽게 인정하게 될 경우에 고인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없던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도 없이 그냥 꼭두각시 인형처럼 움직였다라는 그런 정도가 돼야 이번에 이제 간접살인 인정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직접살인 인정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쉽게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걸 또 무시하는 측면이 생기는 오히려 거예요. 그럴 수도 오히려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네. 살고 이런.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를 떠나서 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 외에도 뭐 성범죄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왜
어떤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 죽음까지는 그 사람에게 책임 묻지 않는 법적인 이유가 감정적으로는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이 사람 너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하지만 그걸 쉽게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인격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피해자가 자유의지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인정을 안 하는데 역시 저 양 변호사가 이런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 대해서는 이거 저는 법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약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나 그런 아니 생각 왜냐면 제가 제 생각이랑 양 변호사님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생각을 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작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형량이 낮은 게 이런 경우잖아요. 우리가 부작위 관한 살인 제일 쉽게 리딩 케이스로 배웠던 게 조카 살인 사건. 예. 조카에 대해서 평소에 안 좋은 마음 갖고 있는데 물에 빠졌어. 마침 내가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물에 빠지니까 안 구해줬는데 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은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작위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은 직접살인이나 다를 게 없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 네. 내가 구호해야 되는 물에 빠진 사람 안 구해줘서 죽은 거랑은 그렇죠. 다르다. 평소에 미운 맞아. 놈이 마침 물에 빠졌는데 이거랑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본 거죠.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이례적으로 사건 사고에 관련된 사건인데 판결을 1시간 읽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판결문 중에서 전 이 부분 있죠. 앞서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계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근데 이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법원에서 무리한 판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마음이니까. 야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고 당신이 미래에 이은혜가 발생할 일을. 발생할 일을 만약에 용소계곡에서 안 죽었으면 계곡 돌아다니면서 다 했을 거야라고 단정적으로 판단을 하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쓴 거. 그동안의 행태 그러니까 보고도구로 살해를 시도하고 또 낚시터에서 또 한 번 살해를 시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공을 한 건데 그간의 과거의 행적을 본다면 이 남편을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이은혜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작위한 살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꾸며왔던 것이니까 어찌 보면 자기한 살인을 버금가거나 더 넘을 정도로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미수 살인 기수니까 네. 여기서 미수됐어도 또 기수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충분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범행 과정의 행태를 본다면 이은혜는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그 문구로는 좀 다소 이례적이지만 재판부가 바라볼 때 그 정도로 이은혜의 범행 과정이나 동기가 좀 악랄했다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변. 네. 조연수 30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예상보다는 무겁게? 높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한 네, 명이니까. 왜냐하면 제 예상이라고 하는 변호사로서의 네, 이제 변호사로서 예상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쁜 사람을 처벌하고 싶죠. 그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인데 또 우리가 변호사가 이제 되면서 법학과를 처음 1학년 때부터 다니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법은 가장 나중에 들어와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벌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자기와 관련되어서 살인을 인정하지 못했던 법원의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사실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은혜와는 또 달리 공모를 했지만 주범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년을 했다는 거는 법원이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법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 조연수가 없었다면 이은혜가 실행할 수 없었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니까는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범과 동일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양변, 저는 어제 판결문 또 형량이라고 해서 주문에 조금 새롭다 그래야 되나? 살인죄에서 징역 30년 선고하는데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이거 되게 굉장히 거잖아. 엄격하게 한 거죠. 20년씩이라. 게다가 이게 전자장치 20년이라는 거는 30년 살고 나오면 그때부터 그쵸. 20년이잖아. 그렇지. 예. 그러면은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야 네가 이은혜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너한테 무기징역은 못 하겠어. 다만 무기징역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나는 주겠어. 이건 이렇게 이해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히 이제 피해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배려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조연수나 이은혜가 보여주는 행각들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줄 정도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상당히 젊잖아요.
30년 복역하고 나와도 제 또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충분히 뭔가를 60 정도 되세요? 정말요? 이 사람 지금 지금 빵 30이에요? 터졌어요. 빵 터졌어. 이 사람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구나. 양 변호사님 곧 이제 환갑 파티 곧 하셔야 될 되신다고. 것이고. 그러네. 본인의 좀 나이를 넓게 지금 넓게 보자고요. 아. 본인 나이를 인정한 곧 거예요. 환갑 파티. 엄격하게 따져야 될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사실은 착각하고 저희 또래인 줄 알고 야 그러면은 30년 살고 나와도 뭐 어차피 활동이 쉽지 않을 수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30대라 초반 20대 후반 그렇죠. 그 나오면 정도밖에 지원이 안 형 됐어. 정도 된다는. 와 그러면은 더 활동할 수 있는 충분히 나이구나. 활동할 수 있는 그게 거죠. 이걸 붙여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주거 제한하면서 이 외출 제한도 했잖아요. 시간도 정했고 특히 피해자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라고 한 부분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법원의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은혜가 그러네. 31살, 조윤수가 30살, 30살. 아, 진짜 30살. 그렇겠다. 이 근데 생각을 못했어요. 또 즉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궁금해하실 분들이 이은혜 무기징역 선고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왜 20년 전자 추적 장치를 위치 추적 단치를 단계했을까? 붙였어요, 이은혜도? 당연하죠. 혹시 감형돼가 그쵸. 중간에 네, 같이 가석방. 정리될까 봐. 네. 그리고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무기징역하면 종신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르지, 우리는. 그냥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석방 등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나오더라도 붙이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렇죠. 이제 항상 활동할래 나오거든. 특히 조윤수는.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은혜 측이 다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뭐 항소야 뭐 피고인에 걸리니까 그렇다 네. 치고 문자가 그런 얘기 문자 들어와요. 태정환님 2심에서 줄어들까봐 걱정돼요. 5919님 어차피 이은혜 조윤수는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 같은데 2심과 대법원이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과거 판례들 아까 안 힘든 얘기도 하시고 막 했는데 이게 언론에 관심이 많을 때 형이 좀 세고요. 항소심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보다는 형량이 좀 높게 나온 편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감형될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심 판결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그건 느꼈어요. 1심 재판장이 이 둘을 엄벌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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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사형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형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 너한테 내가 엄벌을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어라고 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저희가 나눴던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까지 갈 필요는 있죠. 어. 확실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조금 얘기하다가 4부로 넘어가죠. 촉법소년 1년 하향. 요거 법무부에서 1년 낮추는 거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했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입법 네네. 법 이제 국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양질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양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죠. 법무부 차원에서 낮추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오, 해요. 법무부 차원에서는? 왜냐면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법무부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았냐면 네.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법으로서 접근하는 거 이상의 제도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중심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 나이만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무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법무부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쪽이 좀 더 크게 나서주고 법무부가 보조 장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1년이에요? 14에서 13으로 2년 3년을 확 내릴 거면 확 내리는 게 아니고? 일단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피했던 촉법소년이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네. 13세가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 통계로 살만 보는구나. 내려도 꽤 많은 일단 처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좀 반대 의견 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쉬었다가 4부에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각 부처마다 부처 입장이 있으니까 법무부는 당연히 좀 내리려고 네. 할 거고 법무부니까 그야말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쵸. 인권을 위원회니 반대했다는 거지 일단 인권위.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위에서는 기준 연령을 일단 기본적으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한다. 그리고 우리 아동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끊이지 이거 몇 번째 토론에도 결론 안 나오는 문제인데. 나는 정답이 문제죠. 없으니까 이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동을 단순하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13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제하에서. 근데 그냥
현재 의학 기술에 따라더라도 13세, 14세는 뇌가 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뇌과학에서는 우리로 자동차로 치면 엑셀레이터 부분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붙이는 구조로 가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신체적 육체적으로 아니요. 발달한 거 맞지만 정신 발달은 예전과 뇌만 놓고 봤었을 때도 뇌만 뇌가 생성되는 과정에 엑셀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제어 장치인 브레이크가 엑셀레이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브레이크를 붙이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뇌 자체가. 네, 근데 그 13, 14세 때가 그게 거의 완성되기 직전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인 거예요. 만들어진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럼 그때 어디까지 처벌할까? 이건 사실은 심신미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존재 자체가. 저런 걸 어떻게 알지? 뇌가 13. 책을 읽으면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효 형이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아. 있어 보이죠. 원래 과학 쪽에 관심 많잖아요. 사실 저게 틀려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몰라 어떻게 알아? 틀렸는지 맞는지 아무도 그래서 알 수 가끔 이런 없어. 쪽으로 가는 지어낸 거죠.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진짜. 모르는 쪽으로 접근을. 우리가 따지면은 저 한국에는 그 책이 안 나와 있고 원서를 봐야 돼 이럴 그치. 거야. 더 못 보게 하려고. 엑셀이 먼저 나오고 그치. 그다음에 브레이크가 붙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럼 백변이랑 나는 죽어도 못 봐 저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쪽입니다. 심플하게. 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 많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그러면 앞으로 13살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하나 낮춰놓는 건 한 살을 낮춰놓는 건 정말 야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정도가 될 때 처벌의 근거를 좀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가끔 요즘에 그 아마 많은 분들도 느끼실 텐데 뭐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 경찰을 잡아갈 때 나 촉법이에요. 그 보도 되죠, 맞아. 그리고 경찰서가 난동 피우고 촉법이야 막 네. 기념사진 찍고 사람 죽었는데 그런 애들 형사처벌 안 받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정도로 처벌하자 이런 취지로 연령을 낮췄으니까 앞으로 13세 한 살 낮춘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100% 형사처벌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진짜 심한 애들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김태민 선생 그만하고 싶어갖고 지금 막 다음 온 거 넘기고 계시는데 다음 게 너무 좋으니까. 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 아동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는 시대가 왔는가. 그럼 이 시대를 만든 어른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4명이 이런 촉법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다 아실 거야.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그렇죠, 사실은.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백변이랑 동일한 생각이고 예. 저는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요거 국회 논의 과정이 궁금해. 이게 왜냐면 사실은 뭐 정쟁거리도 아니고 뭐 보수나 진보 이런 문제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떻게 뭐 판단이나 이런 건데 요거 저는 또 법상이네. 요거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전 통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다른 쟁점이랑 같이 연결지을 쟁점도 아니고 예를 들면 서로 여야가 대치하는 쟁점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생각에 따라서는 저 단편처럼 야 이거는 교육의 문제지 내리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정치적 이슈로 정치적 신념의 문제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그래요? 사실은 진보적 입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사회개혁 같은 걸 주로 주장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이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좀 강하게 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신념으로 끌고 갈 수도 있죠.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걸로 싸우면 혼나야 돼요. 그러게. 예. 다음 주제는 요거. 자. 이거 하고 싶어갖고 지금 아니. 태원 변호사 아까부터 우리 김 이건 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이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꽂힌 아이템은 마지막이죠, 마지막 지금. 아이템. 아니야. 이거를 아주 짧게 하고 다음 걸로 가려고 지금. 마지막 아이템. 마지막 이거 아이템. 길게 하면 혼날 것 같아. 네, 맞아요. 이거 뭐 길게 하고는 어쨌든 요거 헌법재판소 어제 결정 나왔어요. 네. 답니다. 어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날이었어요. 사실은 법조기자도 사건 진짜 사고가 정치적인 쟁점보다 더 이슈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제 맞아. 어제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 이 A 씨가 2016년도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혼인 무효소송을 냈는데 그 이유가 나랑 남편은 육촌 관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몰랐나 이거를?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촌 관계. 본인이 남편을 혼인 신고를 하고 몰랐다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네, 육촌 그럴 수 관계다 있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게 이제 결혼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까지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법에 따르면은 육촌이면은 결혼이 무효가 됐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 법이 현행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럼 헌법소원을 낸 A씨 주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8촉 이내에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것이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 넓다. 그러니까 8촌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8촌이 누군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나도 모르지. 알아야 돼. 8촌 누군지 모르지만 8촌을 세는 건 아시죠? 어떻게? 아니 그 세는 건 알죠. 그러니까 내 8촌이 누군가는 모른다는 소리죠. 그건 모르죠. 8촌 너무 제가 그 넓어요. 얘기예요. 4촌까지는 보통 우리가 아는데 6촌도 사실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가장 큰 근거로 유전학을 드는데 그 금지론. 근데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8촌은 굉장히 그 발현된 가능성이 적다. 유전병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촌, 삼촌 여기서나 나오지. 네. 옛날에 그 저 합스부르크 왕가 그렇죠. 신문 좀 봤네 요새. 긴턱 얘기하려는 거죠. 공부 좀 하지 내가 저 이 턱 다 이렇게 되고 저 합스부르크 왕가 초상화 보면 그다 근친혼해서 그런다는 거잖아. 맞죠 양변? 네,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예, 이거 저 인증받은 거야. 양변이 근데 맞다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이. 8촌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규정을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도 그거 따지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우리 이제 4대 봉사를 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예? 4대 봉사. 사대봉사. 예. 그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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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게. 야, 근데 지금 사대봉사 하잖아요. 그런데 나 봉사한 줄 알았어. 모른다 그러면 무식할 것 같아. 내가 조심스럽게 이러는데 담배를 물어봤잖아. 나 봉사 활동인 밖에 줄 지금 알았어. 다 몰라. 밖에 제작진 문이 다 사대 뭐지 봉사. 이러고. 아, 그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쓰레기 줍기 뭐 이렇게 4대 봉사. 저도 저도. 그치. 봉사 저 활동이 봉사 활동인 줄 필요하지. 알았어. 나도. 대학 갈 때 점수 받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문맥은 안 맞길래 뭐지 물어보면 무식한 거 그런데 다 아니, 모르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그럼 제사 1년에 몇 번 지내야 할 때 그 따지는 기준이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내냐 증조 할아버지까지 지내냐 거기서 나뉘거든요. 아. 역시 저 순천 양반집 자제분이 아니야. 아니. 나이가 환갑이구나. 그래요.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왜 그걸 따져지냐면 예전에 4대 봉사를 했었을 때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같이 지내는 집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같은 것들을 상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 그 8촌 이내가 그게 딱 한 8촌. 마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모른다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저거 어떻게 알지? 예전에는.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저도 누군지 상상도 안 가요. 고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아신단 말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거를 아직까지는 지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제사 지내는 네. 분들 8촌. 네. 어저께 제사에서 만난 사람은 내일 결혼한다고 안 돼. 뭐 이런 거라는 미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른들 보시기에는. 고조 할아버지 제사를 딱 들어온. 지내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어느 분인지. 죄송합니다. 4대 봉사를 모르면 안 지내는 거야. 4대 봉사를. 저희가 어느 분인지 모른대. 아니 자. 너무 심각하네. 아니, 몰라. 예전에는 제가 설명드릴게. 지열이 형은 저 순천 저 양반집 자손이고 제가 양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월남하셨다고. 말이 뭐요?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할머니 할아버지만 넘어가, 나가. 빨리 몰라 넘어가. 나는 월남하셔서. 죄송하대. 너무 죄송하대. 내가 통일되면 한경도 가서 찾아본다 내가 진짜 고조 할아버지. 그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어쨌든 자 근데 법무부는 뭐 절대 안 단다고 그랬겠지 뭐. 법무부 그죠? 입장에서는 이제 8촌 이내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생각을 정확히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이게 혼인을 금지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인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모르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거 혼인을 무효로 하면 이 아이들이 다 혼외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1항에 있는 8촌 이내의 혼인 금지는 맞다. 근데 자. 혼인을 빨리 넘어가고 싶어 지금. 아니. 그래서 무효는 안 된다. 여기까지 자, 말씀드립니다. 헌재는 합헌이라 본 거죠? 네 맞습니다. 8촌길에 살지 마라. 네, 결혼은 무효. 하지만 그 혼인 무효는 헌법 불합치.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여기 헌재 표현에 혈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4대 봉사. 같은 4대 봉사. 4대 봉사로 딱 끝났네 오늘. 4대 봉사. 그러니까 혼인은 금지하되 무효는 아니다. 하지 말라. 네. 이왕 산 거 어떡하냐. 애가 네, 그러면 생겼고. 혼인 무효되면 네. 애가 이상. 그럼 가족 관계가 또 완전 다 꼬이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헌재 재판관이랑 지어려는 것 같아요.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4대 봉사. 제가 오늘은 원래 4대 봉사로. 제가 모르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존경하고 내가 쳐다보거든. 와, 저 어떻게 알지 막 이런 거. 자 마지막 주제.
지금 너무 빨리 넘어가고 싶었어. 너무 냄새나 지금. 너무 느껴져. 나는 마지막 나 진짜. 뒤에 원고를 보면서 뜨악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 이거 미스테리 스릴러죠. 그러니까. 미스테리 스릴러. 자, 징변. 진짜 이거 저도 어떻게 설명을 이게 라디오로 뉴스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설명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게 그냥 이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성을 그러니까 실내 골프장에서 뭐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을 합니다. 동거를 했다는 거죠. 동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지. 함께 산 지 1년쯤 됐을 때 이제 아내가 무속에 좀 심취했다는 걸 알고 네. 남편이 보살을 소개를 해줘요. 내가 아는 용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살이 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인데 남편 어머니 곧 돌아가시면 이 남편을 통해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 아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었어?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야? 근데 그다음부터는 좀 이상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 무속인하고 이 아내하고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다 맞추니까. 네, 맞추니까. 다 맞춰. 근데 아내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면 네가 왜 그런지 알고 있는데 하면서 줄줄줄 요즘 뭐 남편이 뭐 술을 많이 먹었지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너 요즘 친구한테 돈 떼어서 고민하고 있지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철석같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걸 시키긴 해요. 뭐 몸에 문신을 내라. 그리고 또 너 코가 지금 좀 낮아. 그거 좀 높여야 될 것 같아. 성형수술해라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다 시키니까 아내는 너무 다 아니까 다 줄줄 따랐던 건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 무속인이라는 사람이 네. 사실은 남편이었어요. 이게 자기야 본인이야. 본인이 야, 본인을 이거 너무 소개시켜줬어. 세지. 다 맞추지 그러면은 다 맞추지. 그러니까 남편이 근데 못 맞추는 남편도 있어요.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용한 보살이라고 본인 소개시켜준 얘기십니까? 아니요, 제가 알죠. 아, 다 소개시켜준 번호 전화번호 있잖아요. 어. 그게 남편의 또 다른 전화번호, 다른 전화였던 테디를 거예요. 겨냥한 건데. 다른 전화. 저요? 저 다 알아요. 저 근데 나 질문. 음성으로 한 거야? 무슨 문자 메시지. 문자로 했겠지. 문자로. 음성만 다 아니까. 음성은 그것까지 하면 너무 진짜 그건 스릴러로 가는 거죠. 야,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여기서부터가 뒤가 시작입니다. 아주 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백변이해요. 네, 지난해 11월에 어. 이 아내 어머니가 사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네, 평소에 이제 가족들이 자주 모이진 않았는데 연락이 뜸했던 가족들이 장례식이니까 당연히 다 모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남편이 네. 아내의 둘째 여동생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굉장히 얘기가 좀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가는데. 이상한 저- 무서워져요, 어. 진짜. 네, 그리고 이상한 넷플릭스 드라마 뭐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어머니 돌아가셔서 굉장히 이제 마음도 좀 힘들고 이런 그 상황을 알게 되면서 여기서 또 한 번 본인의 특기가 나옵니다. 또 보살 행세. 여동생 보살 행세를 하면서 처제한테 접근해요. 네. 처제한테 어떤 문자를 보내느냐. 보살인 척하면서 형부님 얼굴을 많이 보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허리다 진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둘째 여동생이 언니에 대한 배신감과 걱정,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형부랑 가까워진 다음에 그렇지. 처제가 언니한테 미안하니까. 그렇죠. 보살은 자꾸 지금 이 네. 형부님이랑 같이 있으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처제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둘을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한 명이 사라져야죠. 어. 그래서 아내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보살의 탈을 쓰고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휴대폰 바꾸고 아주 큰 가방 2개 아주 싼 것으로 사라.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집이 구해지면 왕비님께서, 그러니까 아내를 지칭하는 거예요, 보살이. 왕비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셔서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 아내는 아무 의심도 안 하고 똑같이 준비를 했죠. 네. 사건 당일 남편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고 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극단적인 그래서 아내가 자기를 죽일 준비를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 가방이라는 게 결국 아내의 맞아요. 시신을 담을 맞아요. 가방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이 맞아요. 산 거예요. 그걸 본인이 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아내가 세상을 갑자기 떠났잖아요. 아내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이번에는 아내인 척하면서 처제하고 가족들한테 내가 내 남편을 배신했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살로 위장. 네. 아.
그러니까 근데 가족들이 봤었을 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경찰에게 이게 아내가 그다음부터 자살한 게 아니라 아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시신을 은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더군다나 뭐 이제 실종할 사람도 아니라 그러니까 찾아달라고 신고를 하면서 그럼 찾아달라고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당연히 휴대폰 추적부터 할 거 아니에요. 휴대폰 추적해보면 누구랑 어떻게 연락했는지가 나오다 보면 당연히 뭐야 이게 남편이 왜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했지? 거기서부터 쉽게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죄송하다면서 자백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형량 안 나왔죠. 형량 안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정말 무기징역 선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여도 내가 봤을 때는 이은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와 이거는 저희가 좀 약간 웃음기가 있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니 근데 왜냐면 사람 너무 죽인 거 황당해서. 똑같고 속된 말 사람을 가지고 논 거잖아요 완전히. 완전히. 이것도 똑같아. 근데 진짜 엽기적인 사건이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잡혔다. 그리고 자백은 했다. 그런데 최종 형량은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그럼요. 나오면은 저희가 한 번 더 하죠. 그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주일에 대미를 장식하는 코너 마지막 코너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자 양 변호사 오늘은 어떤 그림이에요? 네. 그림이 좀 무섭다 무섭죠. 이거. 오늘은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을 했던 독일 에밀 롤데라는 독일의 화가인데요. 네. 표현주의 화가라고 합니다. 뭐 표현주의 화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대개는 뭐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보다 바깥에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자신의 내부에 있는 감정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그런 화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좀 왜곡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하는데 이 그림도 청취자분들도 혹시 보시면 마스크 가면들입니다. 가면들은 5개의 가면들이 되게 기괴할 정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근데 가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사실 가면은 사람의 얼굴을 본딴 것이긴 한데 사람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표정이라든가 어떤 모습들 중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유난히 더 도드라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잘 보이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숨어 있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어둠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화가는 내 안에 있는 수십 개의 감정, 수십 개의 생각 중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드러낸 게 아닌가. 사실 에밀로데라는 화가가 보통은 종교적인 그림 같들도 굉장히 많이 그렸다고 하고요. 어찌 보면은 뭐 말년에 자기 성찰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는 어두운 것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고 평소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이제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 남편 가짜 보살 그 얘기를 하는 그 네. 뉴스를 보고 이제 연관시켜서 떠올린 그림인데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되게 악마가 접근해 올 때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건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 이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을 탓하려는 건 전혀 아니지만 처음에 아내에게도 남편의 시어머니의 어찌 보면 이 뭐 거액의 재산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상담을 가장해서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왜 남편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잘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되게 친근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됐든 아니면 슬픔이나 분노가 됐든 그런 극단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악마는 다가오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악마의 모습들을 이 화가는 좀 그려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어둠이나 어떤 분노, 깊은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혹시 주변에서 타고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악마라고 하는 존재가 종교적인 의미의 악마가 아니라 그런 악이라고 하는 건 전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한 번쯤 생각해보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골라본 그림입니다. 좋아. 철학적인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 방송하는 분들 곧 중에 환갑되실. 지현 형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럼요. 저 출판 기념회 언제 하세요? 아직 원고 정리 중이에요. 아직. 하긴 한답니다. 그게 원고 그렇게 정리. 금방 써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살롱드 지역에서 마무리하고요. 신선변 시대도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